우리 뭐 기업이 뭐 R&D에 뭐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그거예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예를 들어 요 신제품이 먹을 때마다 뭐 1kg씩 뭐 살이 빠진다. 되는 라면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꾸준히 먹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유형자산이 될 것이고요. 자, 어떤 기계장치 등등을 최초로 취득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와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다 버릴 때 어떤 이야기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형자산. 유형자산을 배기 전엔 기본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겠다. 최초 취득했을 때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고 보유하면서 취득 후 지출이라는 문제와 감가상각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는 처분 손익이 겁나게 발생을 하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취득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격은 매입가액. 자, 매입가액은 원래의 가격이죠. 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해 줘야겠죠. 운반비, 수술 비용, 취득세 등 취득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입할인은 가격을 깎은 것이죠. 때문에 깎은 만큼은 차감을 해줘야겠다. 자, 취득은 완료됐고요. 자, 취득 후 지출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자본적 지출은 어떤 자산에 돈을 들였는데 성능이 좋아지는 것.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단순히 성능이 유지되는 것. 즉 고쳐서 근근히 쓰는 것.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특정 자산의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해당 자산가액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건물이 좋아졌으면 건물을 처리해주고, 자동차가 좋아졌으면 차량 운반으로 처리해주고, 기계가 좋아졌으면 기계 장치로.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그냥 성능 유지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이면 수선비,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로 겁나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즉 비용이죠. 자, 성능이 향상되는 거는 어떤 기계장치로 봤을 때 생산량이 증가했다, 돈을 들였더니 그 다음에 내용 연성이 연장됐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원가가 절감됐다, 더 물건들을 이제 깔끔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원가도 덜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요거는 빌트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붙어있는 그런 냉난방 장치가 있죠. 이거 비품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품이 되려면은 건물에 붙어있으면 안 돼. 일반적으로 세워놓는 에어컨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비품이. 그렇지만 이렇게 건물에 붙어있게 되면 건물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건물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또는 건물에 비상시설 설치한 거. 또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요. 자,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엔진을 겁나게 교체를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동차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찌거리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돈도 남아들고 아반떼를 샀죠. 아반떼에다가 포르쉐나 페라리 그런 엔진을 얹었다. 그러면 자동차가 겁나게 슝슝 잘 나가겠죠? 그래서 해당 자산이 차량 운반부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성능 유지인데 기계장치 등을 수리했다, 건물의 유리를 교체했다, 혹은 건물의 페인트칠, 도장이나 도색이라고도 하죠.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고 기름 넣고 그런 등등이 있겠다. 하단에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취득 후 지출인데요. 이를 비용할 수 있는 거래는 즉 수익적 지출을 겁나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항상 원가 절감, 성능 향상이죠. 자본적 지출이요. 수선 유지, 요게 바로 수익적 지출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생산 능력의 증대, 자본적 지출, 내용 연수 연장 또한 해당 자산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취득한 이후에 역시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바로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류는 제가 직접 개발한 분류로서 아마도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할 그런 분류인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배분한다. 각 연도별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방법이 있어요. 자, 각주가 있는데 바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뭐예요? 이 부분이 생기죠. 바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요 세 가지 방법은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형 비례법 요 세 가지는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요 부분을 각 연도별로 나눠주는 부분이고요.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요거랑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얘네들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겁나게 계산하는 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자, 바로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쉽게 해서 한세는 기계장책을 800만원 겁나 구입하여 3년간 사용하고 50만원에 처분할 예정이다. 자, 취득가액이죠. 감가상각 3년도가 그대로 나와있죠. 3년간 사용. 자, 내용 연수. 그 다음에 50만원을 처분할 거니까 자, 요만큼의 가치는 남아있겠죠. 즉, 잔존해 있는 가액이죠. 우리 너무 공식에 얽매여가지고 맨날 공식만 외우고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액법이라는 방법은 매연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연도 미리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매연도 동일하잖아요. 자, 요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여기가 바로 취득가액이죠. 자, 800만원. 전체가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표시하는 거는 잔존가액이에요. 잔존가액 50만원. 자, 취득가액 800만원에서 잔존가액 50만원 뺀 이 부분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에요. 대상금액 750. 이렇게. 자, 공식을 기억해 보시면은, 자,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사례는 3년간이기 때문에 n빵 하는 것이다. n분의 1 이렇게 그래서 750만원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요 3으로 나눠주면 각각 250만원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매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액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즉 누적한 금액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는 한 번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250만원. 두 번째 연도는 자, 두 번 감가상각했죠. 그래서 500만원. 마지막 연도는 세 번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더해서 750만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겁나게 계산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법은 취득가액 요 전체 네모에서 잔존가액 요만큼을 빼고 요만큼을 제외해버린 다음에 요만큼에 대해서 요 면적을 각 연도별로 나눠서 갖는 방법이에요. 자,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자, 제가 각주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감가상각해야 할 총 금액을 의미해요.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이 관계없이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뭐든 아무튼 무조건 감가상각 대상 금액까지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는 800만원에서 50만원 뺐으니까 이렇게 750만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방법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요거는 취득가 즉 800만원에서 잔존가액 50만원을 겁나게 차감한 750만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정액법으로 했는데 자, 연도별 BS 표시를 볼게요. 취득가액은 매년도 동일해요. 800만원을 취득한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매년도 취득가액은 동일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르죠. 매년도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이 장부가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원이죠. 한 번 감가상각했죠. 두 번째 연도는 자 250만원을 두 번 했으니까 500만원. 마지막 250만원만큼 세 번 했기 때문에 자 750만원을 겁나게 차감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첫 번째 장부가액은 550만원이 되겠죠. 자, 장부가액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연도는 300만원. 세 번째 연도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자, 장부가액은 뺄 걸 뺀 거예요. 취득가액에서 뺄 거 뺀 게 장부가액인데 이 장부가액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되고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연수학계법에 대해서 겁나 살펴볼 건데요.
자, 똑같아요. 자, 이만큼은 취득가액 800만원. 여기는 잔존가액 500만원. 자, 잔존가액을 차감해버리고,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자, 750만원을 매연도가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면적을. 자, 연수학계법이란, 자, 분모가 내용연수의 합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3, 2, 1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눈으로 딱 보니까 절반이네. 절반. 6분의 3이죠. 자, 절반을 해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절반을 첫 번째 눈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은 6분의 2. 대충 뭐 요 정도로 치자. 마지막은 6분의 1. 첫 번째 눈은 375만원이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점점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250. 마지막 연도는 125만원. 네,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게 바로 연수학계법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다음은, 자, 생산량 비례법인데요. 생산량에 비례한다. 즉 매 연도에 생산량만큼 겁나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다. 생산량 비례법까지는 역시 같은 방법이에요. 요 750만원을 겁나게 나눠 갖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총 생산량은 500이에요. 네, 1년 차에는 120, 2년 차에는 300, 3년 차에는 80만큼 겁나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 500분의 120. 첫 번째 연도는 총 500분의 120. 2년 차가 제일 크네요. 총 500분의 300이죠. 500분의 300. 마지막은 80이죠. 이제 예를 들어 뭐 광물이나 그런 건데 이제 거의 다 채취가 돼가지고 나올 게 별로 없는 거. 자, 대충 뭐 요래 된다고 치자. 이렇게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빼가지고 감가상각 대상금액에다가 각각을 곱해주시면 첫 번째 연도는 180만원만큼 감가상각이 되고요. 두 번째 연도는 450, 세 번째 연도는 120만원. 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와 계산이 겁나게 되겠다라는 얘기다. 다음은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인데요. 얘네들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랑 관련이 없어요. 자, 정률법은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실 거예요. 매연도 일정한 상각률. 자, 상각률이 일정하다. 정률이죠. 감가상각 방법이고요. 상각률 0.658로 겁나게 가정하자. 자,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남은 얘네들은 취득가액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잔존가액을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겁나게 뺀다라는 얘기다. 곱하기 상각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식에 겁나 골 때리는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가죠. 그럼 3년차부터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1년차부터 쭉 계산해가지고 3년차까지 이렇게 와야 돼요. 아까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이죠. 정의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얘네들은 바로 3년차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감가상각하면서 그거를 누계한 금액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1년차부터 굳이 부득이하게 겁나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좀 살짝 손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 8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는 아직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고 상각률 곱해주면 요래 나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연도. 자, 취득가액 800만원인 건 비정사실이고 요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한 번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526만 4천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어요. 빼서 상각률 곱하면은 180 뭐시기가 나오고 500 얼마에다가 요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은 자 2년차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겁나 나오겠고요. 쌤 뭐야 이거 750만원 뭐야 이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금액만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750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750에서 직전 감가상각 누계액 요걸 빼줘.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는 요만큼만 추가로 감가상각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중체가법도 마찬가지. 얘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관련이 없고 자, 취득가액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겁나게 차감해주면 되겠고, 이중체감법이죠. 내용연수분의 2를 겁나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자, 취득가액 800만원이고요. 첫 번째 연도. 자, 아직 감가상각 하기 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빵이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3년이었죠. 3년분의 2년, 3분의 2 하시면 5333333 이렇게 나고요. 두 번째도 취득가액 800만원에서 자, 처음으로 감가상각 했을 때 누계액이 요거기 때문에 그거식을 건너 빼줘. 그 다음에 내용연수 3년분의 2년, 3분의 2 이렇게지만 자, 두 번째 연도는 177 뭐시기가 나오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계해주면 700 얼마가 겁나게 나오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중지가법을 쓰든지 뭘 쓰든지 아무튼 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인 750만원이 겁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감가상각 대상금액 750만원 전체에서 직전 감가상각 누계액인 711 겁나 빼가지고 그 마지막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겁나게 계산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 감가상각 기타라고 했는데요. 자,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자,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죠. 도세인. 그 다음에 아직 만들고 있는 애들 건설 중인 자산. 아니, 엄밀히 말하면 지금 감가상각할 때가 아니죠. 왜? 지금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오히려 가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겁나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뭐 이런 거 감가상각 안 해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승에 취득한 경우 중간에 취득한 거죠. 그래서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겁나게 감가상각한다라는 얘기다. 지금 각주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장난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취득 시점이 아니에요. 사왔다고 해서 바로 감가상각한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 종종 출제된 적이 겁나게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일반적으로는 취득한 시점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용 가능한 시점이요. 자, 4월 1일날 비품을 50만원 취득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별 얘기 없으면 이 취득한 시점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법이고 잔존가액 빵이고 내용에서 5년으로 겁나게 가정한다. 자, 4월 1일날 사왔다는 게 핵심이죠. 기준이 취득했다. 자, 취득가액 50만원에서 잔존가액 빵이죠. 내용에서 5년. 이렇게 하면 요거는 1년치예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있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는데 뭐 감가상각은 하냐.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12분의 9를 겁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 네, 그럼 75,000원으로 겁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가상각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크기가 다음과 같다.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초기에는 더 커요. 감가상각비가.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식이죠. 일단 정액법. 정액법은 매 연도 감가상각비가 겁나게 동일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매 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3년을 했다. 자, 여기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이 똑같이 돼요. 요만큼, 요만큼, 마지막 요만큼. 그러나 정률법은 모양이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래 된다는 얘기다라는. 똑같이 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요. 유교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중간하게 간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좀 적게 하는 것이죠. 갈수록 감가상각비 줄어들죠. 그래서 감가상각 초반에는 정액법은 이만큼, 정률법은 이만큼 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률법이 더 크죠. 감가상각비가. 그리고 마지막 처분 별표 10개짜리다라는 얘기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왜? 메인 매출 점표에서 오지게 출제가 돼요. 아니, 미친듯이 나온다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거 네 가지 단계로 겁나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주기도 한 명은 사무실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복사 비품이죠. 지정가 300만원, 감가상각비 직지까지 쓴 걸 딱 모아보니까 250만원 정도 썼고요. 40만원 처분하는데 세금 별도예요. 현금으로 겁나게 수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총 4단계로 해야 기억이 나요. 첫 번째로는
자산을 감소시키죠. 복사기라는 비품을 대변으로 자산을 감소시키죠. 얼마? 300만원짜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패주기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항목이죠. 걔를 차변으로 패주기. 자, 감가상각 누계액 250. 이렇게까지 해야 이 자산이 완전하게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부가치세를 이미 학습을 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치세를 겁나게 고려해주는 건데, 자, 팔면 오른쪽에 부가세 예소금이죠. 자, 공급가액인 40만원의 10%이기 때문에 4만원. 그죠? 세 번째,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죠? 대금은 전부 현금을 수령하다. 자, 현금인데, 우리 부가세를 고려했을 때 돈 주고받는 건 항상 공급 대가. 즉, 세금 포함된 금액이요. 그래서 44만원 받아야 돼. 마지막은, 자, 처분 손익이에요. 위형자산, 처분 손익인데, 요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차를 비교하자. 차변에 요래 더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래 더해보시면은 304만원. 자, 그러면 차변에 뭔가 분개를 더 해줘야겠죠. 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구나. 네, 바로 계산해보시면 금액은 10만원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양쪽 금액을 비교해서 그냥 비는 곳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부족한 곳에 하면 되겠다. 대체평균의 원리를 위해서 양쪽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무형자산. 일단 종류가 시험에 겁나 나올 수 있는데요. 미리 하나만 보자면, 자, 영업권이라는 거랑 임사권리금. 얘네들은 권리금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쪽으로 뭐 잘은 모르실 수 있어도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권리금을 얼마 더 얹어줬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돈 더 주는 거. 그래서 어떤 상가 건물이 있는데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 그래서 다른 똑같은 상가는 1억이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0.5억을 더 달래. 왜? 지금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그냥 팔면 손해인 것 같아. 여기 사는 사람도 그래 5천만원 더 주고 사도 사람이 되게 많고 장사 잘 되니까 나한테 손해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업권은 사올 때 돈을 얹어서 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은 빌릴 때 임차잖아. 임차. 두 가지는 일단 권리금 성격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떤 회사를 합병하려고 그래. 인수합병을 하는데 M&A라고 그러죠. 자, 회사가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축적된 경영 노하우, 뛰어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겁나 측정해서 내가 더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 현재 있는 자산이 1억이에요. 그리고 그 편의점 열 때 빚을 좀 져가지고 부채가 0.5억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요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요 편의점 제가 0.5억에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 갚으면은 요만큼이니까. 자, 요건 껍데기죠, 사실. 껍데기. 사장님이 싫대요. 왜? 장사가 겁나게 잘 되거든요. 사장님이 뭐라 그러면 2억 내놓으시오. 네? 미쳤어요? 봐, 장사 겁나 잘 되죠? 이거 여기 새벽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보여. 그러면 0.5억보다 더 준 1.5억 있죠? 요것이 바로 영업권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정확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기 힘든 얘기예요. 자,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등의 독점적 권리를 말하고요. 저작권, 문화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창작에 의해 그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겁나 취득하는 권리가 되겠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책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고요. 개발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중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겁나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겠고, 주의할 점은 비로 끝났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죠. 이거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인가? 아니죠. 무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게 있고, 광학권, 어학권 이런 거는 자 일정 광구에서 겁나게 석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어학권은 일정한 구역에서 겁나게 물고기를 패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를 한다라는 얘기다. 야, 엄마도 내 돈으로 말문이 트였대요. 내 거리. 자, 수지한테 없죠?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것들을 빌릴 때 자산 등을 임차하면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하여 더 지급한 것이 되겠다. 단,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라든지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뭔가 눈에 확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객 목록,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이런 거는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우리 영어권에서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권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먼저 내부 창출 영어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죠. 왜? 아까 편의점 장사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편의점 지금 껍데기로 봤을 때는 0.5억짜리지만 사장님이 그런 거죠. 야, 나 옛날에 회계 공부했는데, 야, 영어권이라는 거 있어, 영어권. 장사 잘 되죠? 자, 영어권 1.5억 적자. 안 돼요. 자, 차변에 영어권 접죠? 1.5억? 대변에 뭐가 해야 돼? 수익이요? 자본이요?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만약에 수익을 하면은 분식회계죠, 분식회계. 그죠? 돈 번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1.5억이라는 게, 자, 외부 구입 영어권처럼, 자, 다른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합병하면서 더 지급한 거다. 그러면은, 확실한 금액이 확실해요. 얼마 더 준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장님 뇌피셜이죠. 그래서 금액도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구입한 영어권만 확실한 무형자산을 인정하고 내부 창출 영어권, 기업 스스로 영어권을 장부에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고, 그 다음에 개발비. 자, 내가 뭔가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R&D에 투자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그거예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자, 리서치는 연구고요. 디벨롭먼트는 개발이. 예를 들어 이 신제품이 먹을 때마다 1kg씩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 되는 라면이다. 그러면은 저것을 따라 문제야. 꾸준히 먹어줘야 돼요. 연구 단계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라면이 아직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가 없고 그냥 연구비라는 비용.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왔어요. 이제 라면이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이는데 확실하게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영상 연구 개발비 혹은 영상 개발비라고 보게 됩니다. 비용이에요. 그러다 이제 라면이 눈에 보여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개발비라는, 자, 빗자가 들어가지만 무형자산이죠.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비로소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단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좀 모호한 경우에는 전부 연구 단계로 본다라는 얘기다. 즉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밖에 안 나오죠. 전부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즉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 여러분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형자산 감가상각이라면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자, 상각 방법. 자, 일단 요거는 별표 3개짜리 객관식에서 겁나 나와요, 생각보다. 자, 상각 방법은 첫 번째 원칙은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상방법을 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정의법을 하는 것이죠. 자, 정의법이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칙은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정의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등등등. 그러나 그거를 골로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정의법을 하는 것이고요. 잔존가액,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빵이 되겠다는 얘기다. 당연한 거죠. 기계 다 쓰면 고철이 남아요. 자동차 다 쓰면 중고차가 남아요. 여러분 특허권 다 썼다. 남는 게 있어요? 없죠. 뭐가 남아요? 공기가 남는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자,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획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겁나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너무 몇십 년 길게 끌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한 법적인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을 내용연수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상각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인데요.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투유무가 아닌 나머지 기타의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지는 그거예요.
채권 성격이에요. 특히 뭐 요런 애들 매출 채권인데 장기, 요건 상거래고요. 장기 미수금, 상거래 이외죠. 얘네들은 받을 돈인데 방조자산이 아닌 거죠. 즉 장기 채권이에요. 장기 채권. 임차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건물이나 기념 취득을 임차하고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요. 나중에 받을 채권이에요. 얘도 이런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의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증금과 월세. 자, 우리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할 짓거리 없으니까 길거리 지나다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보드에 붙어있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바로 원룸 뭐 이렇게 돼 있고 500에 4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 500은 보증금이죠. 보증금. 40은 월세. 월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채권 채무예요. 보증금을 향후 돌려주거나 돌려받을 것이므로 자산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월세. 월세는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임차인.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죠. 500만원 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채권 성격이에요. 그러나 매달 꼬박꼬박 내는 요 40만원 월세는 자, 그냥 지불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비용이고요.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500만원은 지금 보증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갈 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자, 임대 보증금, 임대인 입장의 보증금은 부채,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죠.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죠. 그 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세, 개꿀이죠. 40만원씩, 그죠? 돈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돈 번 거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수입을 겁나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